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오늘도 조선일보 전 기자 김대현 기자님을 모시고 정세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윤미향의 검찰 출석,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교체, 그리고 추미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부산시 시의원의 성추행, 정말 시끄러운 한 주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정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김대현 전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의 한수 입장에서는 뉴스가 없으면 어떤 걸 보도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걱정이 또 되기도 하는데 그건 저랑 고민이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슈가 너무 많아지면 그렇죠. 아니 이게 이 많은 이슈 중에 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그 상차림에 그러니까요. 그 음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 먹지 않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그 시청자분들도 이슈가 너무 다양하게 분산돼 버리면 그러면 네. 오히려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뭐랄까 열성도 네. 이런 그 열혈 시청자도 마찬가지인데 시청률도 조금 더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먼저 청와대 비서진들이 네. 이제 교체가 되고 네네. 또 유임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총평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5명, 총 6명인데 5명의 수석 비서관과 노영민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나머지 4명의 수석은 지금 갈아치웠죠. 한 분은 노영민 실장이고 또 한 명은 여성 비서관인데, 네. 자, 우리가 이번 그 일종의 뭐 해프닝이랄까요? 사의 표명은 사실 대통령과 일정 부분 비서실장이 다 논의를 하고 해서 계획하에 대화를 이룬 뒤에 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비서진이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뭐 선택을 했다, 뭐 한 패를 던진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집단 사의 파문의 결과랄까요? 제가 네. 2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른바 호위무사라고 하는 최재성 전 국회의원의 입성입니다. 네. 한때는 뭐 비서실장, 다음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을 정도인데 네. 이분이 정무수석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영민 비서실장의 아래로 들어온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청와대의 2인자가 넘버2가 최재성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의를 표명했던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재신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신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네. 그 사의를 표명했던 분에게 힘이 실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잔류하라고 무건의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잔류지만 네. 실제적으로 재신임을 한다라고 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교체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비서실장에게 과연 힘이 실릴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그렇죠. 그 힘은 가장 사선의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네. 이 최재성 전 국회의원, 현재는 정무수석인데 네. 이분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정무수석의 역할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 네. 보통의 정무수석은 정당과 대화 혹은 타협, 심지어는 물밑 어떤 협상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현 정권은 아시겠지만 야당은 있으나마나한 존재, 이른바 패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롯이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당을 다잡는 데 있다. 사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을 정무수석으로 앉힌 것은 그 무게감을 활용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의 그립을 잡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한 발 더 나가면 8월 29일이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때 이 최재성 정무수석의 역할, 이 대선 주자들까지도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최재성 정무수석은 노영민 실장이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비서실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인사나 인사 파동이 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실세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면 전체 판이 바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출신에 둘러싸여서 그 어떤 대표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뭐 이를테면 부동산 관련된 발언 진정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심의 흐름과는 큰 괴리가 있죠. 이 본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의 실세들이 있고 그 위에서 대외적인 역할, 대외적인 어떤 얼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운동권 출신인 최재선 전 의원의 이 청와대 진입은 가뜩이나 강경한 운동권 중심의 청와대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명 더 잔류한 분이 계십니다. 김외숙 인사수석 비서관이신데 이분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1995년에 이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게 부산에 생겼습니다. 이때 창립 멤버로 참여하셨던 분이고 현 정권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법제처장으로 앉히신 분이에요. 이분을 데려다가 지금 이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쓰고 있는데 자 이분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아시겠지만 성추행 사건이 거의 민주당 출신의 성추행 사건 거의 뭐 등불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책임을 잠시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공증을 썼습니다. 그 공증을 썼던 로펌이 바로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진짜 측근, 진짜 실세는 누구인지 대충 윤곽이 잡히시겠죠. 새로 진입한 최재성 그리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혜숙 인사총괄수석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 정권 말기 그리고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오는 상황인데 더 강경하게 가겠다는 얘기는 국민과의 소통을 아예 끊어버리고 그냥 민주당과도 어떻게 보면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이 민주당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을 손절하겠죠. 그쯤 되면.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현 정권은 레임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레임덕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면 정부, 또 정당이면 정당 그 안에서 각종 이견들이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도 자신의 소신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서 자기 글을 지웠죠.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도 정부의 탈원전 이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부에서도 지금 참모들이 써주는 글, 이 참모들이 써주는 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민심과 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레임덕 현상이 생기면 본인이 민심과 여론의 추이를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권력이라는 것은 큰일 났다. 위험하구나, 위태롭구나 해서 그 안위를 지키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박창원 부장님 말씀 따나 현 정권은 향후에 국민 여론과 더 괴리되는 어떤 현상이 커지지 않을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민주당을 버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그때는 이제 손을 좀 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이러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교체된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또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또 이제 교체에 또 메시지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성도 있겠네요. 자, 한 템포 쉬었으니까 다음 교체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현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름의 도덕성을 굉장히 추앙하는 이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진 않고 1가구 2주택 혹은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선명성을 보이고 싶고 그래서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이 2가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다 쳐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는 국정 운영의 상위 컨트롤 타워고 이 컨트롤 타워는 도덕성의 기준이 잣대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 국정 운영에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어쨌든 한 템포 쉬어갔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진정 국면 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 이렇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정책실 라인도 교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현 정권이 마지막까지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정책은 그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일 겁니다. 남북 관계까지 손을 댄다고 하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실 그리고 안보실 교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근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입니다. 사실 청와대라는 건 국정운영의 최고의 그 컨트롤 타워죠. 예,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 그리고 도덕성 이 세 가지는 당연히 겸비해야 되는데 네네. 왜 이 정부는 이 앞에 능력과 실력을 빼고 도덕성만 강조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지금 신의 한 수를 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문재인 정권이 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호재랄까 아니면 네.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었을 겁니다. 네. 그 어떤 일방의 세력을 적폐, 패단, 그리고 막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패단으로 치부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네. 굉장히 청렴해야 한다. 네. 이 좌파나 아니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이 실력보다는 어떤 청렴도, 도덕성 그것이 포퓰리즘을 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아도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삶이 먼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념, 좌파, 진보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죠. 네. 예, 정치고에 불과하다. 어쨌든 현 정부가 이제 병역, 뭐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다음에 논문 표절까지 이걸 이제 근절하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여기에 연루되면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이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혹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 고위공직에 진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불필요한 기준과 잣대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지금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많겠죠. 여의도 정치권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나서서 부조리하다, 네. 아니면 위법하거나 혹은 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거. 네. 이거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왜 논란 속에서 그렇게 먼저 세상과 등을 졌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상대당에 비해서 자기는 거의 받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 10분의 1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상당히 자기 스스로 족쇄를 계속 맸어요. 그렇죠. 도덕적이다, 청렴하다, 깨끗하다. 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는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사실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은 또 어땠습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SNS에서 했던 얘기만 본다면 성인군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국 본인이 한 얘기를 본인이 다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네. 본인이 특정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네. 본인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우월주의가 결국은 정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자충수가 되고 화살로 되돌아온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한 1년 7개월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네. 지금에서는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을 선회해야 됩니다. 네. 민심이 흐르는 그 도도한 강물에 같이 발을 담그고 함께 가야지 자신들만 도덕성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민심과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권 재창출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 방금도 얘기하시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한나라당에 비해서
대선 자금 불법 자금이 10% 넘으면 대통령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넘었잖아요. 액수상으로는 넘었죠. 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게 정확히 액수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자신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자충수에 빠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뭐 똑같진 않지만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와중으로 느껴지죠. 네. 하긴 그 당시에도 동네 사람들이랑 고스톱 치다가 네. 문제되면 그것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그렇죠. 이제 정권이 그렇게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 네. 그게 램덕이 심화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비가 오는 것도 네. 또 날씨가 지나치게 가문 것도 네. 그 모든 것이 나라님 탓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대해서는 네. 추가 교체가 있으면 또 한번 논평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손혜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정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엄청 시끄러웠던 손혜원. 손혜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만 돼도 전 재산을 놓겠다. 뭐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죠. 안타깝지만. 네. 제가 이제 무언가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과하게 과감하게 내뱉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스스로에게 그 과오가 다 다시 돌아온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영부인이시죠. 김정숙 네. 여사와는 1970년 숙명여중 같이 졸업하셨고 네. 또 73년에 숙명여고를 같이 졸업하신 동기 동창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결국 영부인의 백을 믿고 저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죠. 네.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영부인과 이 손혜원 두 분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고교 이후에는 한 명은 손혜원은 홍익대로 갔고 네. 김 여사는 경희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숙명여고 네. 이 동창회에서 같이 활동을 쭉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손혜원 씨를 전격 영입합니다. 네. 예,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손 씨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전남 목포시의 땅을 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 수 없죠. 네.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수사한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법원은 어제입니다. 징역 네.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유죄가 된 거예요. 네. 예, 국회의원 시절에 주로 이제 또 건설 관련된 사안을 다루던 국토위 소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토위라는 거는 이제 국토부라든가 건설 관련된 정부 부처에 대한 이 감사도 하고 네. 예산권도 편성하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들보다 우위의 일을 점하게 되고 네. 각종 정보도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손혜원 씨가 이제 목포에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이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마구 사들였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들였나? 네. 토지를 26필지, 주택을 21채나 샀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무슨 네. 이 재개발을 위해서 건설사가 이렇게 땅 사듯이 지금 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셈이죠. 자, 이 부동산을 사는데 무려 14억 원이 들었답니다. 14억 원. 자, 지방 같은 경우 이 사건이 불거졌을 재작년쯤 됐을 때는 보통 20평대 아파트가 1억, 2억, 그 정도 선이에요. 네. 이 14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돈이네요. 자, 근데 문제는 또 이 땅을 사는데 본인 명의로 사지 않았잖아요. 네. 차명이 등장하고. 조카 명의로 사고, 또 무슨 법인 명의로 사고, 네. 그래서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사전에 이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았고 가치가 상승할 거를 예상하고 땅을 산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종창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징역 구속이 8월인데도 저 법정 구속이 됐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는 네. 좀 다소 의외의 또 변명가 아닌 변명처럼 들리는 판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정작 우종창 기자야말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손혜원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지냈죠. 네. 재산이 53억이에요. 신고된 재산만. 네. 그리고 게다가 자기 친구가 영부인이죠. 네. 그러니까 함께 활동했던 그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다 집권당 세력이 돼갖고 네. 나름대로 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돈도 있고 또 인맥도 있고 한 사람인데 우종창 기자의 경우에는 그런 게 빈약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없는 상태인데 그쪽은 방어권 보장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구속시키고 네. 여기는 방어권 보장한다 해서 그냥 풀어준 셈이 됐죠. 자, 근데 그렇죠. 지금 손혜원 씨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행유예가 결국 나올 수 있다. 자, 1심에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손 씨는 계속해서 언론에 대고 플레이를 했어요. 이른바 네. 언론 플레이를 했죠. 나는 무죄고 네. 그리고 뭐 죄가 있으면은 정말로 뭐 내 인생,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무죄를 강변했는데 그건 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언론 플레이였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법정 안에서도 단 하나도 죄가 없다.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징역형을 결국 받은 건데, 네. 근데 이제는 전략이 바뀌죠. 네. 이미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마당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꿀 겁니다. 네. 그러면 일정 부분 뭐 죄를 인정하는 방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선처를 구하고 그리고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에도 거론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수정하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 사안을 그것도 1심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심지어는 전략까지 바꾸면 집행유예가 나온다. 그러면 1심 징역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구속까지 안 되는 거 아니냐.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들, 비토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 전 1년 6개월도 좀 네. 너무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거기에 이렇게 법정 구속하지 않는 거는 좀 방금 얘기하신 네. 대로 보통 보면 1심에서 5년이 나오면 2심에서 뭐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보통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다면 6개월 정도 네, 구속된 상태에서 예, 2심이 사건, 판결이 그렇죠. 나면서 집행유예가 되면서 보통은 이제 검찰도 상고를 안 하고 그렇죠. 예, 그 피의자도 안 하면서 풀려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죠. 예.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 손혜원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거는 작년 초쯤 됐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것도 작년 6월부터니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죠. 네.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봐도 손혜원 씨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다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결과가 징역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얼마나 많은 시간의 방어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은 유사한 사안으로 바로 법정에 구속이 되고 네. B라는 사람은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단 하루도 살지 않는 그렇죠. 이게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참 친구 잘 둬서 감옥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물론 뭐 이제 그 친구가 도와주진 않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네. 내가 처해 있는 게 소시민들의 삶과 손혜원 씨가 사는 삶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부자에다가 권력도 누려본 사람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친구가 또 최고의 권력자로 되어 있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법원에서 이런 그 일반 서민들의 감정도 한번 좀 고민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보면 네. 이 영부인인 김정숙이 수해복구를 가서 뭐 사진을 찍혔어요. 근데 예. 저는 딱 그 타이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혜원의 이러한 법정 재판. 구속을 면한 네. 것에 대해서 괜히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그렇죠. 그 사진을 예, 쫙 뿌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도 들어요.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 네. 우연의 일치겠죠. 네. 네. 그런데 자 손혜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그날 이 청와대에 계실 줄 알았던 김정숙 여사가 뭐 몰래 아무도 몰래 비공개 일정으로 철원에 수해복구 봉사를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몰라야 될 수해복구 봉사 현장의 사진이 막 엄청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청와대가 사진을 언론에 제공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 실제로도 언론사의 그 기사를 보면 네. 청와대 제공이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뉴스원이라든지 몇몇 또 언론사들은 또 기자들이 따라갔더라고요. 자, 그 제가 이제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봅니다.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청와대가 언론에 사진을 공개한 거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서 네. 궁금증이 많다 그래서 관련 사진을 문의가 많아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그냥 예상컨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 수해 네. 그 입은 주민도 많고 시민도 많고 하니까 네. 수해 복구 현장에 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을 것 같고 네. 그 제안을 영부인이 그래 괜찮은 아니다라고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움직일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럼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경호팀도 있고. 뭐. 자 그리고 영부인이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간다고 했으면 정말로 혼자 동네 아주머니처럼 복장을 해서 갔다면 뭐 비공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일부 언론이 따라왔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는 형식을 빌어서 문의가 많으니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제공해 줄게라고 해서 사진을 제공한 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선의를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막 칭송가를 불렀죠. 그렇죠. 네. 어떤 영부인, 세상에 어떤 영부인보다 낫다. 정청래 의원이라는 분이 한 얘기고, 수해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노웅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출발을 하면서부터 모든 그림이 그려져서 짜서 움직이고 치고 빼주고 밀어주고 나중에 결국은 집권 여당에서 이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대단한 영부인이야. 자기 역할 잘하고 있고 민생을 보듬는 그런 분야라고 한 건데.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수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액션, 뭐 이 정도 플랜 가지고 진짜 수재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보듬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에 잡혀서 그 앵글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그거는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님의 영부인이신 유경수 여사님은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 뭐 자원봉사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은 전혀 뭐 티가 안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야 뭐 언론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은 때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제공해주지 않으면 하지 않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권의 눈치를 봤을 만한 시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도하지 이걸 그냥 굳이 그렇죠.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네네. 알리지 않는. 네네. 그리고 그렇죠. 이 사진을 그 김정숙의 사진을 보면서 댓글에 계속 태영호 의원이 계속 맞습니다. 언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네. 아마 그 기자님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막 온몸에 막 진흙투성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또 유호정 두 분은 굉장히 깨끗한 차림의 사진이 네. 나갔고 사실은 뭐 거기 가서 다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다 네. 모든 분들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런 사진이 보도되면서 그러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는 이 아픔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어떤 장면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움직여서 철원에 갔고 철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결국은 이렇게 릴리즈하고 현 정권이 대통령이 영부인이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이 정도 한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뭐 나오는 반응 뭐 이런 거 보면 이건 뭐 그 안에서 충분히 기획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또 보여주기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국민이 다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야기. 검찰이 또 요즘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뭐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네. 검찰이 지금 추미애 대놓고 대들고 있고 네. 심지어 추미애 호위무사들인 그 검찰 빅4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검찰 하면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항명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이 정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 집단을 인사를 할 때 인사의 기준이 수사를 잘했거나 공명정대하거나 뭐 이런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그동안의 정권과 혹은 민주당 뭐 이런 제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을 뭉개거나 수사 지원을 시킨 사람들을 승진시켰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 네. 불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항명이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네. 자, 추미애 장관 때문인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뭐 나름의 개혁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검찰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직제 개편안이라는 걸 이제 법무부에서 만든 모양이에요. 네. 이제 직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뭐 업무 시스템을 뭐 재정립하고 또 재판부, 1재판부에 하나의 검사, 한 명의 검사, 한 명의 어떤 수사관을 정착시킨다. 네.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를 만든다. 인권, 수사 협력 팀을 운영한다. 뭐 이런 식의 네.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실제 업무를 하는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만들어 놓은 이 안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 낭비하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검사의 기존 업무를 오히려 흔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고 이런 안, 이 정도 안을 만든다면 이거는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의 업무를 누구보다 많이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도가 부족한 안이다라고 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짬뽕 아니다 뭐 아니면 또 졸속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안을 직제 개편안을 만든 진짜 목적이 네. 그 뭐 민변 출신이 주도하는 법무 검찰 개혁위가 좀 개입해서 네. 법무부의 검찰의 힘을 빼는데 방점을 찍고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사나 검찰총장을 이를테면 일개 검사쯤으로 네. 혹은 일개 검찰총장쯤으로 추락시키는 거. 뭐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도 사실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또 법무부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이러는데 검찰이 이거를 사실은 총장과 밑에서 똘똘 이거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뭉쳐야 되는데 네네. 총장은 안 된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된다 그러고 이게 또 내분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검사 집단에 대해서 뭔가 할 때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답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세력을 다 한직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에서 배척하는 네. 이런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추미애 사단 형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 앉혀서 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직제도 개편하고 뭐도 만들고 뭐 또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선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내부 통신망에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직제 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짬뽕 시켜놓고 혹은 검찰 전체의 힘을 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안들을 집어넣고 이것이 개혁이라고 해서 던져놓으면 네.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반성해야 할 분들은 정권에서 승진을 시킨 분들 그럼 그분들도 입장을 좀 내야 돼요. 예. 검사의 입장에서
입장을 좀 낼 필요가 있다. 네. 법무부라든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 그럼 또 그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또 이러한 관련된 또 글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뭐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이런 글이 요즘 올라오면 댓글도 엄청 달린답니다. 네. 아, 검사들끼리 또.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셨던 저 문찬석 지검장도 한 번 더 글을 남겼어요. 네. 저 검찰을 떠나면서 거기에 4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와,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검사다, 뭐 아니면 뭐 검사장 뭐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했다, 뭐 이런 글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검찰 개혁은 어떤 외부 세력이 특히 정권을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함께 가야죠. 네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개혁이 아니죠. 그렇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자신들이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마 그 얘기가 딱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검찰이 한 번쯤 자성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 그 이후 수사, 그 수사에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 왔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안도 내고 했었는데 네. 그 개혁안이 미흡하다면 지금도 나름대로 개혁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혹은 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지금은 탄압받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좋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윤 총장이 나서면 어떨까. 아. 네. 근데 뭐 나서는 것 자체를 뭐 추미애 장관이 무슨 뭐 건방지다거나 혹은 그렇죠. 뭐 반발한다거나 네. 이렇게 오는 거는 그건 추 장관의 생각이고요. 일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찰 이야기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또 터진 성추행. 아, 예. 도대체 여기는 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뭐 그 흉악한 성범죄자인 조두순을 당대표로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어마무지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자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거론된다. 이게 댓글에 민심이 그렇다는 게 그렇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 네. 그 말이 떠오릅니다. 괴념치 말거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네. 그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 그다음 성폭행이죠. 네. 성폭행을 해서 이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비서와 주고받았던 그 SNS 내용 중에 하나가 괴념치 말거라 뭐 이런 겁니다. 마치 어디 왕이 네. 그 무술이라든가 아니면 하인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의 마인드가 네. 이것과 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아시겠지만 오거돈 부산시장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서 스스로 물러났죠.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네. 총선이 끝날 때까지 타이밍을 늦췄죠. 그래서 네. 사퇴를 아까 말씀하신 사퇴를 공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좀만 참아주면 내가 그때 가서 네. 총선 끝나고 사퇴할게. 자, 뭐가 좀 약간 그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의원 이제 뭐 광역단체장을 떠나서 기초단체의 그것도 뭐 단체장도 아니고 김제시 의원, 부산시 의원들이 이렇게 네. 성추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집권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네. 일단 이제 제가 CCTV 영상을 받은 게 있는데 예. 그걸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예.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보면 이제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예. 하면서 네. 이 어깨 동무를 하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저분인가요? 저 남자인가요? 아니요, 저 남자가 아니지. 한 명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네. 예, 곧 들어오는데 이 분이 들어온 분인데 네.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조금 지나면 이제 계산이 끝나서 네. 카드를 돌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만지면서 어깨에 손을 왜 이래 갑자기?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 부산시의원의 얘기는 네.
격려 차원에서 네. 그냥 어깨를 몇 번 두드려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식으로 격려하면은 안 난리가 되죠. 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게 지금 그 피해자의 그 자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왼쪽에 제가 모자이크로 아예 그냥 안 보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워낙 보니까 이제 모자이크 안 된 걸 봤더니 뭐 나이가 많아봐야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그것도 딸이고 그래서 정말 이게 말이 되냐? 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노라 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다 사실은 이 성추행 사건으로 이렇게 무리를 빚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네. 세상과 인연을 끊는 일까지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역시 단위의 시의원쯤 되는 분이 아무 데서나 가서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든가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네. 민주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돼요. 이쯤 네. 되면은 성추행 특별 수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와 네. 같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매번 터지고 나면 마치 남의 일처럼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묻히겠지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정당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요. 보수 정당에서 성추행 사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 났었죠. 민주당에서는 막 정말로 그야말로 벌떼처럼 들고 나가고 네. 사람을 완전히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대중이 시민이 느끼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성에 대한 이 문제의식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더니 네. 민주당에서는 중앙당에서는 사과문 내놓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산시당에서만 그냥 사과문, 그것도 성추행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죄송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죄송하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이 김모 시의원이 본인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피해 호소인 그들의 표현으로는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 이게 뭐 성추행 사건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민주당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제 만성화가 된 건가요? 그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중앙당 차원에서 당을 대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놓는 게 상식이죠. 네. 부산시당에서 그럼 벌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제주시당이라든가 아니면 전북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지면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중앙당, 더군다나 민주당은 176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거대 집권 여당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성에 대한 감수성이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앙당이 입장을 내야 되고 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피해자는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저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단죄해야 한다. 네. 그냥 또 적당히 타협하고 특히 지역사회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다 한 자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네. 지인관계고 이렇게 엮이다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이 사안이 굉장히 뭐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얘기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궁금한데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사안이 불거졌을 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입장을 내고 반성하고 그리고 대책, 대안을 던져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그래 이놈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고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참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뭐 무고로 고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어이가 없고. 아니 그분의 좀 멘탈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의심스러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있잖아요. 무슨 어쨌든 의도했건 안 했건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했고 그게 영상으로 공개될 정도라면 자숙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자숙하는 게 맞는데도 무고로 고소한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이 피해자분이 그 사하구의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소정 변호사와 김소정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선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소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했다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계략이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김소정 그 뭐 당협위원장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 변호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성 변호사가 여성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더 다가가기 쉽고 변론하는 데 있어서 이 좀 소통도 수월하기 때문에 접근했다고 이해를 해야지. 야, 미래통합당 소속의 변호사야, 여성 변호사야. 아, 그래? 그러면 그 변호사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흠결을 잡아서 거기도 공격해서 이 전체를 흐리게 만들자든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화를 키운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이런 삐뚤어진 성인식에 대해서 좀 빨리 좀.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부산시 의장,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부산시 의장한테 전화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보도를 하시든 저는 정말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달라. 아, 예. 그 민주당답지 않은 모습이라 저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부산이잖아요, 부산. 아니 그래도 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이런 민주당의 모습과 너무 다르게 부산시 의장은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죄송한 거다. 이 시의원의 이러한 것이 시의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국민들의 이 화가 좀 누그러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시의회 정작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한 게 이게 참 오히려 반대가 되지 않았나. 네. 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의회 의장님은 진짜 부산 스타일이시네요. 네. 끊고 맺는 게 확실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재발 방지 무조건 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뭐 어제 바로 실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시의회 차원에서 다음 주 중으로 제명 여부를 결정할 거다. 다음 주 중으로 네. 지켜봐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네네. 내일 하루니까 이 윤리위원회 소집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아, 예. 이게 그 업무일로 48시간인가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원래 윤리 소집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고 관련 자료를 이제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예. 절차 때문에 다음 주에 하는 거지 뭐 일부러 다음 주로 미룬 건 아니다. 이걸 얘기를 예.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시의회가 꼭 그 징계위를 열어서 예, 윤리위는 뭐 연다고 네. 무조건 네. 연다 그랬으니까요. 윤리위를 열어서 적절한 결정을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경찰 수사랑 상관없이 그렇죠. 다음 주에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한 절차고요. 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추행 사건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뭐 동선이 있고 자기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있어요. 네. 다만 지금처럼 영상이 공개되고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시의원 정도 되는 책임 있는 공인은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자숙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이런 네. 모습을 보여야죠. 네. 네. 아유, 참 오늘 좋은 말씀,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이 날카로운 정세 분석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앞으로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갈지도 여러분들께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알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김대현 전 기자님의 채널인 대현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그리고 날카로운 정세 분석을 위해서 김대현 기자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2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